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당 대표,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까칠한 실물 가진 데이브니어입니다. 자, 연애지상주의자, 마른 장작 우리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김선생입니다. 네, 좀 논당 대표. 네. 네, 저는 아직 당을 못 정한 바이엔 스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그 정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사람들의 무슨 어떤 그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 삘이 빡 오는 게 없었어요. 딱 오지 않아서. 또 꽂히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이라. 좋아요. 네.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선물 이것저것 많이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물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이번 시간에 선물을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이죠?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은 루프탑 시네마에 찾아오신 분이래요. DB 누나? DB 누나. 네, DB 누나. 네. 그리고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김프로와 데이브니어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경지에 이르신 마리아 바른말. 축하드립니다. 네. 마리아 바른말님. 네. DB 누나님, 마리아 바른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김프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술친금 한 박스 또 애터미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팀 이름으로 밴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마리아 바른말. 마리아 바른말. 마리아 바른말. 뭔가 로켓 아가씨랑 프로젝트 팀 마리아 바른말. 나는 옆에서 마리아 방구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댓글을 한번 좀 소개를 해줘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게 감사하기는 한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다. 그쵸. 못 읽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처럼 가십시오. 댓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읽기 싫은 분은 그분 한 분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보시고, 와, 여기 잘 되는 집이구나. 여기 생각이 더 큽니다. 네. 그러네요. 읽어드릴까요? 우르사 71님, 진정한 수다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비슷한 얘기는 설리반 스케치님. 남자들 수다 참 잼나네요. 우리 옥토촌님, 대선 후에 팟캐시장 진공 상태를 화려하게 접수할 것 같은 왠지 모를 느낌적 느낌. 김용민 브리핑만큼이나 번성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악마짱. 김프로 잘생겼당. 소리만 듣다가 맘마이스 보고 깜딱. 아이돌인 줄. 맘마이스에 제가 나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맘마이스가 아니고 국민 TV에서 하는 그 대선 방송 아니실까? 맘마이스에서 에피소드를 그날 거를 끌어다 썼나요? 모르겠어. 우리 또 김영민 우리 돼지 엄마 때문에 잠깐만 오셔. 잠깐 와가지고 잠깐만 조금만 얘기하셔. 갔더니 생방 2시간이야. 진짜? 아무도 없는 생방 2시간이야. 이야. 그래서 잠깐만 와. 근데 2시간이야?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이제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타자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이완배 기자께서 인사하고 뭐 김프로님 뭐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뵀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어쩌고 인사하고 근데요 이거 2시간이에요? 한 30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우리 돼지 엄마의 그러니까 김엄마 영업 정책. 그래서 김프로 잘생겼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그거에 반대되는 거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더 에이스님. 세월호 보도에 대한 에피소드 듣고 참 실망했다. 전혀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객관성을 가장한 쉴드치게 바빴다. 영서나오님, 김프로는 사쿠라인가? 별맘님은 김프로 좀 깬다. 조국을 음해하고 흠집내는 의견들 이런 식으로 써먹나? 김프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갈수록 슬쩍 물타기 하네.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듯. 마지막이 대박이야. 조국에 열등감 있어 보이네. 제가 뭐라고 무슨 조국 민정수석한테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네요.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개석근 라빈스님, 구독 버튼이 왜 안 눌러지냐고 이 미친 팟빵아. 지금은 눌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물 드린 마리아 바른말님께서는 시즌 1부터 소문 청취하시래요. 최근까지 데이브니어 노래 음색이 김프로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데이브니어가 작곡하고 노래는 김프로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즌 2 듣는 요즘에서야 김프로 목소리와 데이브니어 노래소리가 구분되는 경지에 올랐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습니다. 여기 노래를 말하는 건지 파케를 말하는 건지. 역시 선물 받으신 분이죠. 디비 누나님.
이거 세 불려주려고 팟캐 생활 최초로 팟빵 다운받네요. 이게 뭐라고. 여튼 잘 듣고 있고 로프탑 시네마도 잘 봤습니다. 로프탑 시네마 보셨군요. 그죠. 김프로 데이브니어님 까칠한 실물 확인하니 더 반갑고요. 응원합니다. 원래 저분도 이렇게 실물이 까칠하진 않은데 그날 힘들어가지고 까칠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데이브니어가 앞에 나가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신 분들한테는 전화번호로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6월 달까지 저희 행사하는 거 오시면 매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점 이용권 저희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는 꼭 챙겨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당일날 오셨다는 거 그 문자 받으신 것만 인증하시면 저희가 하여튼 사용하실 수 있는 매점 사용권 드리겠습니다. 호야 PD님, 김프로쇼 1만 번째 하트 찍은 호야 PD입니다. 댓글실 조직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실장님, 수석님들께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트가 한 11,000 몇백 개 되는데 그 1만 개를 딱 찍어주신 분이신 거네요. 우리 히히히 이구님, 푸푸그그 간장두종지 때부터 아이폰 팟캐스트로 들었어요. 진짜 오래됐다. 제가 간장두종지가 두 번째 시간에 부른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의 미래다가 첫 번째 시간. 그렇죠. 이건 뭐 팟빵 구독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아 이제야 팟빵 가입하고 처음으로 후기 남겨봐요. 김프로님 택도당 어떠신가요? 택도 없다 할 때 김프로의 살짝 삑사리 기운 느껴지는 목소리 잼나는데. 어떻습니까, 택도당? 밑에 선생님이 달아주셨죠. 저도 택도 없당 건의했다 까였어요. 저의 마음을 없습니다. 움직이기에는 아직 모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선물 드리는 거 어차피 저희가 무료로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애터미 선크림 제 친구가 주는 건데 부탁하는 게 한마디 있어서 네이버에 1, 2, 3, 4, 5월 할 때 5월인의 선크림을 하면 저희가 드리는 선물을 구매하시는 쇼핑몰이 있대요. 5월인의 선크림. 그렇죠. 5월인의 선크림 검색하셔서 만약에 선크림 사실 일이 있다. 있으시면은 한 번쯤 이용하셔도 괜찮다. 5월인의 선크림. 5월인의 선크림. 자, 그리고 영화 상영회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5월 26일 날 금요일 날은요, 서칭 포 슈가맨 영화 있고, 5월 27일 토요일 날은 말할 수 없는 비밀. 대만 영화죠. 그 두 개의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서칭 포 슈가맨은 특별히 이동진 평론가의 GB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님 맞으시죠? 맞죠. 그래서 제가 남원상가 옆에 계신 이동진 씨 아니고. 아니. 시네마스타에서 들으신 분들은 혹시 계실 텐데 올해 제 목표는 이동진 평론가 옆에서 뭔가 이렇게 터는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무비 썸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동진 평론가하고 뭐 이렇게 다른 분들 할 때여서 거기 옆에 들어가는 걸 제가 목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한 2주 있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올해 그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모셔오면 되겠다. 뭐 굳이 내가 거기를 간택되기를 기다릴 거 뭐 있냐. 내 옆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터는 그림. 그렇지. 제가 부리는 거죠. 그 사진 한 장을 위하여. 그렇지.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를 제가 옆에다가 모셔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진만 찍으면 올해 목표를 이루는 거니까. 어쨌든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프로의 간교함. 뭐 이런 식으로. 김프로의 큰 그림. 김프로의 큰 그림. 뭐 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동진 평론가님 모시고 와가지고. 좋아. 제가 이제 뭐 같이 옆에서 얘기하기엔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듣보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맛깔스럽게 소개해드리고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많이 오십시오.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은 야외 극장에서 이제 거의 뭐 캠핑 의자에 누워가지고 영화 보시는 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100명만 GB를 보기는 좀 아깝다. 이동진 평론가의 GB를 또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리우드 극장을 빌렸어요. 옆에 바로 옆에 300석짜리인데 그래서 나머지 200분은 허리우드 극장에서 영화 보고 GB 참여를 거기서 하고요. 100명은 야외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R석으로 갑니다. R석으로. 이동진 평론가를 눈앞에서. 일반 극장하고 달라가지고 여기는 또 약간 옛날 극장의 정치가 있거든요. 그 옛날 극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허리우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정말 옛날 극장이에요. 그냥 옛날에 허리우드 아니야. 허리우드. 허리우드야.
정말 옛날 극장이에요. 그렇죠. 그 멀티플렉스 말고 그냥 단관으로 있던 네. 그런 극장 같은 데거든요. 네, 약간 친구 이런 거 나올 법한 그런 극장인데 조금 깨끗한. 시설은 좋아요. 네. 안에 좋아요? 의자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멀티플렉스하고 또 비슷한데 그 느낌, 분위기 자체가 요즘 멀티플렉스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보러 오세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이것은 팩트. 세계 31개국의 에너지 수출.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 이것은 팩트. 독자 개발 화학 소재 60개국 공급. 이 정도 되면 임팩트. 대한민국의 팩트를 세계의 임팩트로. 에너지 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SK 이노베이션.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유쾌한 시사 이야기를 맛있는 맥주와 함께 김프로쇼 화이팅!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한 명씩 술친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술친굼을? 이거 좋아. 이거 한 해에 한 번씩만 해줘, 제발. 목소리 힘들어, 진짜. 저희 먹어보라고 한 방씩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 갖고 나왔는데 야, 이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금. 그리고 귀여워. 이거 환약같이 생겼네요. 네.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똥 같아, 아직 똥. 먹어보진 못했어요. 이 한 번 아니, 우리 애기 똥 같아. 애기 똥 이런 색이잖아. 색깔이. 파스텔 똥이야, 이 사람들아. 왜 이래. 황금색 똥.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렇지. 야, 근데 저는 이게, 술 마실 사람들 먹으면 효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드셔보셨어요? 전 아직 못 먹어봤는데. 효과 있어. 어때요? 제가 술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네. 아직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간이 좋은데, 뭔가 느낌이 달라. 상쾌한 아침에 한 술친굼 제가 지금 먹었는데, 낮에 술 먹어가지고. 오, 이거 괜찮네. 약간 화한 느낌도 있고.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게 보니까 그 위에를 설탕이랑 민트로 코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한 느낌이 있어요. 네. 화한 양이 느낌이 많지가 않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있어요. 괜찮은데요,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 왜냐면 술을 또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아시잖아요. 한 번에 술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선거. 그래요. 네. 근데 다른 약들, 의약품들 하고는 디자인이 좀 달라. 약간 문구류 같은 그런 디자인이야. 느낌이. 맞아요. 약간. 근데 전 되게 아니면 느낌이 칼로리 좋다고. 바란스 이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요. 되게 귀여워요. 술친굼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좋다굼. 애쓴다, 진짜. 자, 아무튼 저희가 매회 한 분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술친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전 술을 많이 먹는데 술친굼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은,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에헤이, 마음에 사람. 내키면 뽑을 수 있어. 비서관. 그렇지. 우리 비서관님께서 네. 마음에 들면 막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 잘 드시기보다 네. 우리 여름 비서관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하드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야, 이제 또 예상해봅니다. 김프로가 또 탈탈 털릴 것으로. 이거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지금. 민감해요. 네. 민감한데 피해갈 수는 없고, 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즘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네. 한경호 프레임. 한경호 프레임. 네, 그리고 이제 문바. 문바. 이른바 문바라고 얘기하죠. 덤벼라 문바야. 덤벼라 문바들. 문바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대 문재인 지지자들 간의 대결. 그렇죠. 그죠? 네,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네. 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고, 시끌시끌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거 뭐 전직 기자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걸 한번 해주면 어떠냐는 네. 의견들도 댓글 게시판에 덜어 보이고요. 네. 그냥 지나가기는 뭐 하고 이 잔을 마셔야 돼 지금. 장렬하게 마시고 제가 오늘 또 전사하는 것으로.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개괄적으로 얼마나 주의 깊게들 보고 계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페북 라인에 네. 계속 이 사태들에 대한 피드들이 올라오잖아요. 보게 되죠. 네. 보게 되고 워낙 그 쟁점이 세다 보니까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무슨 사안인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죠. 그런데 재밌다. 원래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약간 그 게시판에 그런 댓글 있지 않습니까? 막 누가 싸우고 있으면 꼭 짤방 하나 올라오잖아요. 네. 팝콘 먹으면서 와작와작 하는 거. 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이브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의 통찰을 담아 그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날 제가 주변인들에게 앞으로 이제 진보 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쉴드를 쳐주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나 다를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먼저 유시민보다 통찰했다. 요거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아무도 증명해줄 길이 없어. 네. 자, 그래서 최근 일어났던 그 논란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주의 깊게 쭉 보시지 않는 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뭐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뭐 이전부터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촉발시킨 몇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그 문재인 부부가 이제 홍은동을 떠나가지고 청와대로 올 때 이사 갑니다. 문재인 부부 홍은동 주민들과 작별. 이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를 이제 김정숙 씨라고 지칭을 했다가 아주 뭐 그냥 난리가 막 댓글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왜 여사가 아니라 씨로 지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손 기자가 해명을 합니다. 페북에다가 8, 9년 전에 편집국 논의를 거쳐서 오마이뉴스에서는 이제 경론 끝에 여사가 아니라 씨라고 지칭하기로 정해진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찾았어. 그래서 이순자 여사, 김윤옥 여사 이렇게 지칭했던 기사를 찾아냈어요. 뭐냐 이게. 그래서 하면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해명 비슷하게 이제 하기로는 아무런 공직이나 사회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을 씨로 부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씨 자체가 이제 높임말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다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일보였나요? 씨에 대해서 이제 쭉 찾았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씨는 존칭이다.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고 여사는 다만 남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여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차별 내지는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젠더 감성에 비춰볼 때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C에 대해서 뭐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뭐 사설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종지부를 찍은 게 뭐냐면 기자들하고 이제 산행을 했잖아요. 얘기한 대로 토요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셀카를 둘이 찍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당분간만 프로필 사진 바꿉니다. 59%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달았다 또 완전 두드러 맞았죠. 그렇죠. 가루가 되도록 지금. 그래서 이제 손병관 기자에 대해서 막 뭐 페북 하는 사람들이거나 뭐 네티즌들이거나 막 난리가 나고 막 오마이뉴스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한겨레 이제 안수찬 기자 한겨레 22일에서 이제 편집장을 했다. 안수찬 기자가 또 거의 뭐 가루가 되도록 이제 발렸죠. 까이고 있는데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편집장 2년 하고 기자들이 만들어준 표지 액자 하나 받았다. 신문에 옮긴 뒤로 시간이 좀 남는다. 붙어보자. 니들 삶이 힘든 건 나와 다르지 않으니 그 대목은 이해하겠다마는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절을 온통 똥칠하겠다고 굳이 달래더니 어쩔 수 없이 대응해줄게. 덤벼라 문바들. 저게 페북 포스팅이었죠. 올렸다가 이제 막 비난의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계정 닫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이걸로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지웠습니다. 한겨레에는 저보다 훌륭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걷어주십시오. 거듭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난리가 나서 결국 이 닫았어요. 글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10,000개 넘는 댓글이 막 달리니까 결국은 이제 계정을 내리고 한겨레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한겨레 한 구성원의 부적절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사과드립니다. 네. 쭉 길게 쓰고 한겨레 신문사는 언론과 독자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더 나은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월 16일 날 이제 신문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공식 사과문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향신문이 트윗을 하는데 이게 또 한번 까인 게 있어요. 퍼먹기. 네. 비정규직 10,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반부패 비서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다 좌천당한 인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밥도 혼자 퍼서 먹었다. 이 트윗을 이제 기사를 릴리즈하면서 올렸다가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그렇죠. 요지는 깔보냐. 아니 밥도 혼자 퍼서 먹었다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보 매체의 기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이제 까이니까 미디어 오늘의 김도연 기자라는 기자가 있는데 페북에다가 글을 쓴 게 굉장히 또 논란이 막 이어서 되고 있거든요. 한경호에 대한 비난과 증오, 그들 기자들에게 물어봐도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 성찰하는 일도 적지 않다. 내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때 기자 생활을 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정부를 대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다 싶다. 그런데 매체 비평지 기자 입장에서 현재 언론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방향이 보수 언론과 종편으로 향하고 그러한 목소리가 내부 구성원들을 자극해 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래 쌓인 언론에 대한 불신은 곧 언론 개혁에 대한 욕망이고 어떤 때보다 강렬하다. 언론 개혁은 역시 안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와야 가능하다. 언론사 노조 결성을 요구하고 언론 장악 방지법 통과에 대한 요구,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면 좋을 것이다. 적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5월 14일 날 이제 이런 글을 썼다가 5월 15일 날 여성 기자에 대해서 이제 또 한겨레 여기자에 대해서 막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또 시작된 기자 조리돌림. 여성일수록 더욱 가혹하게 각종 욕설을 섞으면서 안철수 마크라서 안철수 지지자면 몇 년 전 김무성 뒷공문이 쫓아다니며 들이댄 나는 김무성 지지자냐? 이렇게 이제 올렸다가 이게 또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안이 꼽다고 좌표 찍은 뒤 개떼처럼 몰려가 1.4에서 굴복시키는 시대면 언론이 왜 필요한가? 그게 파시즘인데 기자 사냥꾼들 그거 당신들 주인에게 부끄러운 짓이오. 이렇게 올렸다가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페북에서 비난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니까 사과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16일 오전에 게시했던 글과 관련해서 독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했는데 잘 가라앉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산발적으로 뭐 한겨레 기자나 진보 진영에 있는 기자들의 그 페북 상의 이제 댓글 뭐 이런 데는 간헐적으로 이제 좀 불만 섞인 뭐 이런 이제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할 게 있는데 어젯밤 일이에요. 김성회 보좌관 아시죠? 손혜원 의원. 네, 김성회 보좌관이 안수찬 기자에 대한 쉴드를 치는 페북을 하나 올렸었어요. 왜냐면 한겨레 21 특집에 청년 실업 특집해서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 정도 완성도 있고 그 통찰력 있는 기사를 쓴 기자를 있다면 나는 까방권을 주고 싶다. 너무 일면만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감한 주제인 건 알지만 어쨌건 여긴 내 페북이니 나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김성회 보좌관이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젯밤. 요거는 딱 어젯밤 스코어예요. 네. 까방권이 웬 말이냐. 내 까방권 돌려다오 막 시작해서 막 여기서 얘기하는 까방권은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까임 방지권이라고 한번 좀 봐주자. 뭐 잘했으니까 한번 봐주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 손혜원 의원한테 항의 전화 한 대는 등 당신이 손혜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또 시작해서 막 굉장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일로 지금 계속 진보 매체 기자들이 이제 페북이나 SNS 상에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게 공론화되면 거의 뭐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잘해야 된다. 대답 잘해야 가루가 되도록 깔 수 있어. 저 맥주 한잔 하고 대답할게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것 같아요. 까이고 있는 우리 기자분들이 사과를 너무 쉽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과할 필요 없는 사과를 안 얘기한 거였던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저 지금 댓글 달고 계시는 분들 사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끝까지 듣고 댓글 달아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은 다 떠나가지고 그냥 3자로 봤을 때는 사과를 그렇게 쉽게 할 거면은 왜 그런 글을 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썼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그 10,000개가 달리든 20,000개가 달리든 100,000개가 100,000개가 달리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기자로서의 명예를 갖고 하려면 그 얘기를 끝까지 해야지. 아, 10,000개 안 달려봤지? 10,000개 안 달려봤지? 나는 10개 달리면 많이 달리는 거지. 10,000개 안 달려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10,000개 욕이 달리면은. 내가 보니까 진짜 10,000개도 아니고 1,000개만 욕 달려도 멘탈 털릴 것 같더라고. 아니, 멘탈 털린 정도가 아니죠. 네. 사실은. 그냥 넋이 나갈 것 제가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저 미쳤냐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오늘 달릴 거예요. 그렇죠. 10,000개. 자, 달아주세요. 제 계정은 데이브니어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또 패치를 늘리고자 하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낚이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저는 노무현의 정말 저는 노무현 너무 사랑하고 문재인 정말 사랑하고 유시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일단 그거 전제로 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까더라도 깔 때 까더라도 소신 있게 깔아. 그러니까 그렇게 깔 거면은 그리고 이게 정말 까는 거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런 건 있어. 씨다 그러면은 아니 뭐 박근혜한테 박씨라고 한 적 있냐고 없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뭐 국립중앙 국어원 거기서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옹색하고 오히려 차라리 자기가 왜 그런 문재인이 문제인지 왜 이 정부의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지지자들의 그런 파시즘 같다고 느끼는 거를 그런 식으로 배설해버리면은 당연히 10,000개가 달리고도 남지. 난 좀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이? 결국 기자들 욕한 거야. 기자들, 그렇지. 덤벼라, 기자들. 기자는 10,000명이 안 되니까. 야, 아니, 물론 기자분들이 내 기사 잘 써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을 까는 것이. 기자들 응원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또. 아니, 뭐, 끝까지 소신있게 써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문재인 정부라고 100% 다 잘하나? 그렇지 않잖아. 잘못할 때는 까여야 되는데, 그 까여야 되는 것이 되게 명확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태도나 톤의 매너 때문에 까이는 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어떤 중립적인 언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못하잖아. 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소신을 갖고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정의지. 자기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뭔가 말을 길게 함으로써 깔 포인트를 사라지게 하는 신공이다 저거는. 덤벼. 아이고 지금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참여정부 시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언론에게 굉장히 홀대당했던 기억들. 그게 사실 뭐 어떻게 해석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공격당했고 잘했던 일조차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채 억울하게 그 정권도 끝났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저도 사실 노무현 지지자입니다. 네네. 굉장히 트라우마긴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다만 저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그때는 그렇게 이런 진보 언론이 실제로 참여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거를 민감하게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막 그렇게 챙겨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그냥 소시민이었기 때문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대한문에서 추모하고 서울광장에서 막걸리를 퍼금을 하고 막 인사불성이 됐던 그런 게 있는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실제로 이명박이나 누가 봐도 내 생각에도 노무현에 대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등장했다면 저도 지금의 저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난리를 쳤을 거예요. 찢어 죽여야 된다고. 근데 저 부분들의 진보 언론이 참여정부를 어떻게 조리 돌렸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지, 게시판들을. 그러면서 오마이뉴스나 한겨레나 경향이 어떻게 참여정부에 대해서 대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좀 쭉쭉쭉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는 게시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억울해할 만하겠다. 그리고 민감해지겠다. 전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뤄낸 정권 교체고 어떻게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인데 또 똑같은 짓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그 성향이나 파시즘 이런 게 아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뭔가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까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마음으로 보면 뭐 표현상의 어떤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저런 것도 되나 이 정도 차이의 표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진보 언론이 또 참여정부를 밟았던 역사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점점 민주화로 가면서 옛날에 진보 지식인들이 뭐 주장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누려야 되는 영광의 때인데 갑자기 노무현이 등장했잖아. 시대가 급변하는 거를 그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본인들이 참여할 어떤 기회가 없이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으로부터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졌다. 이런 식의 분석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좀 나눠보니까 사안의 본질을 먼저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이번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볼 거냐. 대상에 따라서 본질을 파악하는 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자들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팬덤의 광기 내지는 파시즘 네.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상이 되는 이제 뭐 진보 매체일수록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그 나머지 소비자들은 요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각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끓는 점에 도달한 폭발이다. 임계치에 도달한 폭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터진 거지. 근데 흡사 이게 연애로 치자면 남자친구에게 폭발한 여성 참다가 폭발한 여자친구거나 뭐 아내거나 형태가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폭발하면 안 돼? 그냥 참다 이제 못 살겠다. 이제 헤어지자. 약간 이런 보통 수준까지. 그 얘기를 남자가 하면 안 돼? 여성분들이 남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메커니즘이. 왜냐면 그 남자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시간을 안 지키거나 트집을 하나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꼭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안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지금 이게 늦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왜 늦었냐 하면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사가 이렇게 잡았고 나를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늦은 게 아니고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인 전후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건 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여자가 보통 폭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 가지로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그걸 빌미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감정이 폭발할 준비가 잔뜩 돼 있는 상황에서 뭐가 하나 걸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확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 아무 쓸데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에 대한 뭐 이게 C가 존칭이냐 아니냐 국어원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부글부글 쌓여왔다가 터져 나왔구나, 폭발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 정부에게 불합리한 사정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때에 뭔가 진보 언론들이 막 그냥 같이 몰려가지고 막 비판을 했던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속보 경쟁을 하기에 바빠가지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거를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통렬한 반성 내지는 그 반성으로 인한 행동이 언론에서 있었느냐 기억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렇지 노무현의 죽음이 없었다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광분이라 표현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겠지. 광분이라뇨? 지금 댓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10개 달리고 데이브니언은 사쿠라인가?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의 죽음과 세월호 때 언론의 태도를 지켜봐왔던 여러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역사 현장을 지나면서 언론이 보여줬던 반성 내지는 그 반성을 하면서 보여줬던 행동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누가 기억하기에도 그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반성으로 인한 달라진 태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여정부가 실제로 진보 언론과의 관계 설정과 이런 부분이 어땠는지 진보 언론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했길래 이렇게 뼈속 깊이 사무치는 그 미움이 남아있는 건지. 왜냐면 초반부터 뭐 예를 들어 FTA 문제라든지 뭐 여러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보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게 좀 말도 우습긴 한데 조선중앙 뭐 그런 데랑 다를 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뭐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면서 까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언론들이 굉장히 믿었는데 좀 그렇게 못한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게 지금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까지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절독 선언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지금 한경우에서는 사람들을 되게 무지하게 보고 있잖아요. 전 그 점은 조금 어리석은. 그러니까 독자들과 기자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안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끓는 점에 도달한 폭발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사안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왜 끓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한 그 원인이 기자들과 독자들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해석하고 있는 사건의 원인이. 네. 왜냐하면 그 독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징적인 사건을 지나면서 언론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계속 커져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납득할 만큼 공정했는가 언론의 본령을 적용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들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잣대를 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공정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사안을 중하게 다루기도 하고 네. 뒤에 다뤄도 될 사안을 먼저 다루기도 하고 뭐 이것이 센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기준과 좀 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뭔가 받아치기 약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얘기한 그 큰 사건들이 네. 발생한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통렬히 반성하고 반성에 따른 행동들이 나왔느냐? 그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그냥 지나간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 쌓이고 더 쌓이다가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이런 걸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없었지. 대상도 그렇죠. 없었고. 그렇죠. 모바일이라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SNS라는 상황이 없었을 때까지만 해도 열받다 하면서 느끼고는 있지만 어쩌다가 광장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시위를 할 때 네. 기자들이 오면 제가 2008년에 맞았다니까요. 광화문 가서 맞았어요. 그래, 시방세라고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MBC가 이제 추앙을 받을 때니까 시방세 타이틀을 달고 취재를 갔다가 현장에서 맞은 거죠. 욕먹고 쫓겨나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막 글을 쓰고. 네. 그때만 해도 뭐 기자 개개인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반응인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원인을 어떻게 느끼느냐? 저는 온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언론의 원래 역할에 대해서 자꾸 천착을 하는 거예요. 언론의 역할은 어느 진영을 두둔하거나 어느 쪽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고 공평무사하게 딱 원칙을 가지고 비판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이 견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역할을 놓칠 수는 없다. 라는 거를 가지고 사안을 보다 보니까 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 거면 사과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소신 있게 그렇게 한 거면은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한경우로 대표되는 진보지 매체에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뭔가 반응하는 기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힘들다. 라는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실제로 힘들지 그들. 지상파 3사 그 밑에 조중동 그리고 뭐 대표적인 케이블 그리고 뭐 좀 돈이 많은 뭐 케이블 지금 연봉 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요런 순서로 연봉이 돼 있고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 이런 데들은 네. 연봉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악해요. 주말도 근무해야 되죠. 뭐 평일에도 조심해 지금 댓글 달리고 있어. 퇴근 이런 시간에 구분이 잘 없기 때문에 이미 달렸어 지금. 환경 자체가 굉장히 네.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이제 기자 커플 뭐 이런 경우는 진보 매체에서 만약 기자 커플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자들한테는 일종의 사명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까지 너나 나나 힘든 거는 똑같잖아. 나는 이렇게 실제로 생활도 힘든데 헌신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모든 걸 바쳐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실수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진짜로 실수인데 내가 억울하다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네. 그 간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편이라는 동지의식이 있으면은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중이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간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 수밖에 없는 게 독자들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쭉 쌓이면서 태도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공정한 잣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언론이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뭐 해명을 하면 뭐 그렇게 봐줄 수도 있죠. 하고 지나갈 텐데 지금은 그런 해명 자체가 고깝게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예스든 노든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바라볼 때 한경호 진보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조에서 옳은 얘기를 했냐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감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짜뉴스 같은 얘기로 팩트를 왜곡을 해서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을 다룰 때도 문재인 노무현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불편한 태도들이 쭉 쌓였던 거지. 그게 끓는 점이 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태도가 뭐냐.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거 아니냐.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팩트를 안 깠다는 게 아니에요. 한겨레 오마이 경향에 박근혜 이명박을 안 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아주 작은 표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태도에 있어서 그들의 힘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여사, 시, 영부인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노무현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권위주의잖아. 문재인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막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단 말이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리고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실 한겨레 신문이 창간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있어서 한겨레가 탄생한 것 자체가 지금 386 세대나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난 강렬한 역사적 사건인데 그 한겨레, 내가 내 돈 후원해가지고 했던 그 한겨레가 지금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를 느끼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거거든. 거기에도 시대적인 맥락이 있어요. 한겨레가 처음 만들어질 때 87년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김이 일로 노태우랑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이 나왔던 대선에서 그러니까 87년 보니까 6월 항쟁이 끝내고 났던 직선제 개헌을 이뤄낸 다음에 대선에서 진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진 거예요. 그렇지. 그때 나왔던 구호가 뭐냐면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자 했을 때 우리 같은 장사미사들이 돈을 내서 만든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란 말이에요. 절대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그 높으신 양반들이 지식인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돈을 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데 시대적인 염원을 담아서. 근데 실제로 한겨레 신문을 이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돈 내서 만든 신문이 극좌 운동권의 소위 말하는 머리에 그 등거 많은 새끼들이 운동 쭉 끌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30년에 걸쳐 쭉 20년에 걸쳐 누적된 그 감정들이 쌓여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각을 못한 내지는 자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나도 힘들어라는 게 상당 부분 그렇지. 있거든요. 나도 힘들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내 모든 거를 반납하고 열심히 나는 내 나름대로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뭔가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이 많을 때 사람들이 보는 뉴스 말고 평시로 돌아가면 별로 뭐 뉴스 이런 거 없을 때 또 기자들은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도 한결같이 열심히 나는 달려왔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수로 봐주지 않는 거야? 라는 억울함이 일정 부분 진보 매체들한테는 있거든요. 네. 있겠지. 대중은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경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 핀트가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인 거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진보지 기자들은 또는 매체가 그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감수성이 결여돼 있어요, 지금. 팩트를 체크하는 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아니야. 근데 기자들은 자꾸 이성으로 해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틀린 말을 했니?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냐? 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게 아니야. 감수성. 안수창 기자도 얘기했잖아. 문바의 공격이라고. 빠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의 감성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싸울 때도 사실 네가 잘했어 못했어로 싸우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감성의 문제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핀트가 다른 지금 네.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자들의 쉴드를 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시민의 편.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치기가 힘든 게 네. 내막을 잘 알잖아요.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고 네. 실제로 친하고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시기에도 예를 들면 뭐 한참 서슬이 펄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최동욱을 쫓아내고 간첩 증거 조작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나름의 팩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네. 노력을 진짜 많이 한 게 진보 매체 기자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 굉장히 크게 놀랐던 게 뭐냐면 그냥 데스크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잔바리 기자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쓰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첩 증거 조작에 대해서 간첩이 왔다라고 심중에 두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주요 매체들 중에. 저는 진심으로 저 새끼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할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웃기네. 그리고 최동욱 총장을 쫓아내는 게, 네. 야, 이게 설사 혼외자가 있는 게 법적으로 잘못됐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선호와 경중을 따질 때, 네. 이게 지금 시즌에 이걸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이야? 그렇지. 보도 요건도 안 갖춰가지고, 근데 거기서 기사를 쓰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적어도 그렇게 염치 없지는 않은 기자들이 매체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기자들이 대부분 한겨레 경향에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특수성,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지는 둔감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게 전형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고 배려해주는 게 원래 언론의 역할이어야 할 텐데 전혀 반대되거든요. 반대로.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같이 법원에서 기사를 쓰더라도 소송꾼들이 있어요. 발악을 하면서 다 찾아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사를 굉장히 조심하거나 않습니다.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소송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소송을 안 하는 사람이거나 이러면 그냥 막 쓰고 뭔가 잘못된 걸 막 항의해도 뭐 이런 거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둔감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소송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만 보더라도 기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만 기자들이 굉장히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칼의 크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정말 조심해서 안 하면 쉽지 않거든요. 나 자꾸 수줍다고 하면 고소할 거야. 근데 바로 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를 쭉 보여왔던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10년에 가까워 쭉 쌓여진 스토리가 있잖아. 게다가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정치 지도자를 목숨을 잃은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댓글을 달고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강자한테 약해? 좋아, 그럼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게. 이 태도예요, 지금.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 태도 또한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기에는 선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왜냐면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댓글 다는 거 말고 뭐가 있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라도 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조차 폭력이다라면서 또 지적질을 거기다가 대고 하는 거는 선호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헤어지자는 뜻인 거야. 남녀가 비교하면.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기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극우 정당도 있고, 그렇잖아. 아직 언론 중에서도 조중동 같은 비대 언론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재벌도 있고, 뭐 아직 사법 권력 다 개혁된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엄청 많아. 지금 숙제가 막 엄청 산적한데 사안에 우리 김프로 맨날 얘기하는 경중과 완급점을 좀 조절해가지고 이런 표현 있잖아. 전략적 인내심을 좀 갖자. 오바마. 네, 전략적 인내심을 좀 갖자. 한편으로는 되게 짠한 마음도 있는 게 뭐냐면 한경호에 있는 기자들일수록 SNS를 활발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매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라도 내가 키워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거 사실이야. 조중동 기자 중에는 없어. 그렇게 뭐 SNS 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물론 노선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생존에 달린 문제여서 본인의 매체력을 높이기 네. 위해서 활동을 해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감정이 실리거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상파의 큰 이런 뭐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한마디 쓰는 것이 내가 감정이 담겨가지고 뭔가 비아냥거리는 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 내지는 여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SBS 기자일 때는 잘 안 했어요. 네네. 기사로만 말하면 되지. 우리 기자분들이 지금 들으면 이제 저 SBS 출신의 엘리트 기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네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박하다. 근데 그렇죠.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해왔는데 삐끗하게 하나 실수한 건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걸 모두 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억울한 면도 있어서 일부는 짠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정권을 대하면서 이런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쌓이면서 느끼고 있었던 대중들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아까 데이브니어가 얘기하기로는 소신이었으면 사과를 너무 쉽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더 빨리 사과하고 더 많이 더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 싹이 잘 안 잘라질 것 같아서 잘라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본색을 더 명쾌하게 드러내주는 게 좋지 않냐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물론 그렇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기치를 넘어서 폭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식을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지금 했던 잘못된 실수 그게 실수인가 아닌가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네네. 여태까지 니네가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한 폭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간에 어느 문제 하나를 잘 대응한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경호가 제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길 너무너무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중동에는 이렇게 화 안 내거든. 조중동한테 왜 화를 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MBC 같은 경우는 아이 병신들 하고 그냥 말지. 네네. 거기에다 대고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그런 건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저 댓글 유도하려고. 왜냐면 내가 그만큼 네. 기대하고 믿고 네. 함께 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애들한테 감정적인 배신을 당하면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렇죠. 늘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본 10년은 처음 경험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쉬운 면이 있었어요. 쉽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거학정권,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뭔가 딱 떨어지게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전선이 시대에는 명확한 시대인 거야 이거는. 자기의 스탠스를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조금 더 활동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해직되거나 뭔가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사람들한테 생활은 힘들지만 칭송을 받고 그렇게까지 할 용기는 내가 없으면 뭔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뭔가 이렇게 욕하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면 돼요. 네. 적극적으로 빨아주는 것만 쓰지 않으면 아군과 적군, 우리 아군끼리는 뭉쳐지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만약에 거학정권의 시대가 끝나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한 거거든요.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겪으면서 그게 노무현 정부 와가지고는 아주 절대적으로 올라온 거고 왜냐면 그때는 더 이상 아군 적군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익의 시대란 말이에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국정교과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이건 헌법에 반하는 거고 저거는 그냥 너무 쉽게 극명하게 악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진영이 또 뭉칠 수가 있는데 헌법을 지키는 괜찮은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어느 집단에게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를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선이고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건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언론이라는 게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고 명확하게 자기의 사명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명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동안 조정기에 접어들 거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단박에 정리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 자체가 선악의 개념이 명확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선으로 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이 선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체는 이미 발달했기 때문에 뭐 와가지고 조리돌림이라고 이른바 얘기되는 이런 행태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에서 터져 나오면서 굉장한 기간 동안 이 조정 기간을 거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지난 시절 5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와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언론한테 편을 들라고? 그럴 순 없잖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잘못된 내용을 따지고 보니 옛날 정권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벼운 건데 그럼 이걸 가볍게 하고 지나가야 돼? 라는 문제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봉착한 거기 때문에 총량으로는 그 정도가 가벼워지긴 했지만 25개 뉴스를 만드는데 탑에다가 올릴 거는 옛날 같으면 뭐 몇백억 해먹은 차떼기로 해먹은 사람들 걸 넣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수준이라도 사회 수준이 올라온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첫 번에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됐는데 기준이 자체가 해석하기가 약간 모호해지면 야 옛날에는 몇백억이었지만 지금 몇천억이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태도의 문제라만 볼 수는 없고 이 가치관과 기준이 이제 세팅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의 진통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를 언론인들이 한 발짝 더 나서가지고 자기가 일부러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 나름대로 사명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골이 더 깊어질 것이고 그게 골이 더 깊어지면 굉장히 불행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할게요. 골이 깊어지면 죽는 건 언론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대중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변호하고 이 정도면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댓글 달고 있는 분들의 태도가 모든 게 그래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의 감정을 좀 헤아리면서 리포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네.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 발 나서서 먼저 더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건 해결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뭐 한경원 논란이라든지 뭐 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중의 비판 이런 것들은 더 매체가 발달하면 할수록 네. 더 심해질 것이고 더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벌어진 현상 자체는 왜 이렇게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요게 현상 자체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뭔가 논리적인 거를 가지고 사안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남자친구와 여러 가지 맥락을 보고 뭔가 크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따져 묻는 여자친구의 형태와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우리는 머리 없이 그냥 땡깡 부리는 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안이라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 있는 머리 얘기했잖아. 대중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미디어예요. 다 판단해. 감성을 헤아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고. 근데 한경호 진보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한테 댓글을 달고 있는 테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더 감성적인 접근이 너무 결여돼 있어. 몰라. 지금 상황에서도 한경호 기자들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지만 기자들이 다 실수하거든요. 기자 찾아보면 또 기자의 기사 실수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노정면 위원장이나 뉴스타파나 이런 데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리돌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삶으로 보여준 그 태도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실수는 그래 실수로 받아들여줄 수 있지라고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보 매체에서 월급을 적게 받고 힘들게 일하는 건 알겠으나 그러나 당신들이 크게 잘못했던 당신들 잘 몰라가지고 잘못했던 거에서 얼마나 통렬하게 반성을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모르니까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괘씸하게 보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손으로 따지면 기자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이걸 대중에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니네가 이걸 이해해라 라고 해서는 절대 풀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절대 안 풀립니다. 그거는 그냥 엘리트주의로 또 우리를 개돼지로 보냐 이런 반발밖에 안 나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를 들을까? 뭐 하여튼 기자분들이 듣고 저 새끼 나가더니 저렇게 부안에도 얘기한다고. SBS 보도할 때는 말이야, SBS 편 들고 말이야. 그렇지. 지금. 뭐 이런다고 얘기할 텐데, 이거를 듣고 억울하신 기자분들은 나오세요, 저처럼. 나오면 된다. 네, 나오면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이 없다.
네. 안 들을 거야, 아마.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모두가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고요. 뭐 언론이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와보니까 많더라고. 지금은 안 만나진다.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던져볼게. 한겨레 기자들이 하는 언니가 보고 있다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진짜 인기 없어. 왜? 재미가 없거든. 그게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증거예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오캣이라는 팟캐스트 있거든. 시사에서 탑에 못 올라갑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 관훈 나이트에도 밀려요. 그 감성을 배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근데 그거 왜 나보고 화내? 아니, 앞에 있어가지고. 난 기자가 아닌데, 이 사람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피해의식 있어요? 나 그냥 보는 건데? 나 기자들 들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댓글 기자들이 안 듣는다고, 이 프로그램을. 난 기자들 들으라고. 난 당신들을 대변한다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보면서 화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한경호와 뭐 문바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게 충분히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하여튼 좀 고민거리였거든요. 실제로 근데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도 상당 부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또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뭐 하여튼 좀 상당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조금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기자들은 억울하면 나오면 된다. 아무튼 김프로쇼에서 뭐 하여튼 즐겁게 유쾌하게 조금 한 발짝 여유 있게 보고 가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네. 화가 나시는 일이 있어도 여유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